자, 자극과 반응의 마지막 시간, 호르몬과 항상성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호르몬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항상성까지 같이 정리를 할 건데, 먼저 호르몬부터 정리를 좀 해줄게. 자, 호르몬이라는 거는 혹시 들어는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 어떤 신체적 기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작용을 하는 애들이 호르몬이야. 자, 호르몬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부터는 호르몬을 H라고 쓸게. H. 자, H라는 기호를 써서 이제 호르몬을 표시할 거고, 자, 얘는 보통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일단 특징을 먼저 정리를 좀 해주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되는 거야. 분비샘. 호르몬은 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일단 분비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내분비샘은 그냥 혈액으로 직접 분비가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호르몬이 혈액에 분비가 되면은 혈액을 타고 호르몬이 쭉 이동해서 특정 기관으로, 표적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그 기관에 어떤 효과를 나타나게 해주는 게 호르몬의 역할이거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분비샘이 내분비샘, 따로 분비관이라는 게 없는 거야. 내분비샘은 그냥 혈액에 직접 분비가 되는 형태로 분비가 돼서 표적기관에 이동해서 작용을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왜 분비샘 같은 경우는 따로 분비관이라는 게 존재해. 분비관.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얘는 보통 침샘이라든지 침샘 또는 뭐 땀샘 이런 것들 있지. 이런 애들은 분비관으로 통해서 직접 몸의 바깥쪽으로 분비가 되는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분비샘이 두 가지가 있다.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있다는 거고, 내분비샘이 직접 혈액으로 분비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그리고 표적기관으로 간다는 기관의 특이성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용어 자체가 기관의 특이성이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것만 하나 알아봅시다. 특정 기관으로 가서, 특정 세포로 가서 호르몬이 작용을 할 것이다. 우리 몸에 어떤 조절작용을 해줄 때 특정한 기관으로 가서 그 기관에만 작용을 한다는 게 기관의 특이성이라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말도 있어. 종특이성이 없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종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척추동물이라면은 척추동물, 개나 아니면은 뭐 고양이, 돼지 이런 애들은 같은 동물들끼리는 호르몬이 동일한 작용, 같은 호르몬이면은 동일한 작용을 나타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물로부터 호르몬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도 이상 없이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면은 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인슐린. 자, 우리 몸에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인슐린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한테는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 인슐린을 가져다 주면은 그 사람이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 돼지나 이런 고양이 같은 거에 그 몸에서 인슐린을 가지고 사람 몸에 집어넣어서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종특이성이 없다 또는 항원이 아니다,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항원이 뭐냐면은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 같은 애들을 항원이라고 불러. 외부의 침입자들을. 근데 다른 그 종에서부터 호르몬을 집어넣어도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같은 종이면은 이제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 정리해주면 되겠고, 또 다른 특징은 과다증. 너무 많아.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은 과다증이 나타날 수 있어. 그리고 반대로 부족해도 결핍증이 발생할 수 있어. 과다증은 많아졌을 때, 결핍증은 적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또 미량, 굉장히 작은 양으로도 큰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는 신경계잖아. 신경계는 자극을 전달시켜줘서 우리가 이제 뇌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과정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보통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그 몸속의 어떤 그 상황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이거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외부 환경이나 또는 내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과정을 호르몬을 통해서 보통 작용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호르몬에서 그 신경계와 비교하는 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호르몬은 전달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 매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혈액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했지. 혈액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자, 신경계 같은 경우는 누구를 통해 전달되냐면은 뉴런이라고 하는
우리 기본적 단위를 통해서 뉴런이라는 세포를 통해서 우리 신경이 전달되었지. 자,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 요 두 번째 반응 속도는 있잖아. 호르몬은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신경계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얘는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신에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호르몬은 지속성이 길다. 길게 지속된다. 하지만 얘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지속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자, 작용하는 범위는 호르몬 같은 경우는 매우 넓다. 하지만 얘는 범위가 좀 좁다. 작용하는 범위가 넓다, 좁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신경계랑 비교하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르몬의 종류와 그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서부터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분비가 되는지, 그 명칭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기능을 해주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앞서 미리 얘기했었지만 그 항상성 조절 중추가 어딘지를 얘기해줬어. 내가 뇌를 설명하면서 항상성 조절 중추가 어디냐면은 간뇌라 그랬지. 간뇌. 간뇌는 항상성을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되는 곳인데, 그 간뇌 바로 밑에 보면은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 뇌하수체.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뇌하수체부터 배우면 되는 거야. 뇌하수체는 간뇌 바로 아래쪽에, 간뇌 바로 아래쪽에 있어. 그래서 뇌하수체는 보통 전엽과 후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는 종류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우리가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건데, 그 항상성 조절 중추의 가장 기본적인 게 간뇌야. 그 간뇌 중에서도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 시상하부. 그 밑에 바로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른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기관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줘야 될 게 첫 번째가 뇌하수체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첫 번째가 생장호르몬이야. 생장호르몬. 자, 생장호르몬, 우리 몸에 생장에 관여하는 거지. 자, 이거는 우리 몸의 생장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생장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뇌하수체에서 생장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의 생장을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자, 얘는 있잖아. 생장호르몬은 과다증, 생장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됐을 때도 있고, 또는 결핍증, 생장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돼서 나타나는 병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해놔야 되는데, 생장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과다증,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거인증이라고 해요.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 이런 것도 있어. 말단 비대증.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생장호르몬의 과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결핍증 같은 경우는 소인증. 자, 많이 크지 않는 거지. 얘는 생장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은 소인증. 그 다음에 과다증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분비돼서 이제 많이 커지는 거인증.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그 질병 같이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번은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얘기를 했는데, 적어놨는데, 얘네들 있잖아. 다른 기관들을 자극시켜줄 수 있는 자극 호르몬들이야. 무슨 뜻이냐면은, 호르몬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다른 기관으로 가서, 다른 표적기관에 가서 그 기관을 자극시켜줘. 자, 첫 번째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는 표적기관이 어디야? 얘가 분비가 되면은 얘 어디로 가냐면 갑상샘으로 가. 갑상샘에 가서 갑상생을 자극시키는 거야. 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자, 얘는 생식샘으로 가가지고, 생식샘,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가 되는 건데, 생식샘으로 가서 이 생식샘을 자극시켜. 그 다음에 부신 자극 호르몬. 자, 부신이라는 곳이 있어. 부신은 콩팥 바로 위에 꽃갈모자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인데, 이 부신이라는 곳에 가서 마찬가지로 자극할 수 있는 호르몬이 3개가 분비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발생하는 호르몬은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다른 물질들을 자극시켜줄 수 있는 자극 호르몬, 이렇게 두 개 구분해 놓고, 자, 마지막으로 항이뇨 호르몬까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항이뇨 호르몬은 어딜 가냐면은 콩팥으로 가. 콩팥으로 가가지고, 얘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일단 이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기능 자체는 어떤 거냐면은, 얘는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 수분 재흡수 촉진. 자, 봐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배설계를 배웠을 거야, 배설계. 자, 배설계에서 우리 콩팥의 기능 중에서 물은 100% 재흡수한다 그랬지. 그지? 물은 90%에서 100%까지 우리가 선택적으로 재흡수를 할 수 있다 그랬지. 자, 그랬을 때 이 항이뇨 호르몬이 콩팥에 작용을 해서 수분의 재흡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물을 많이 마셨어. 물을 많이 마시면은 내 몸속에 체액의 그 물의 수분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해줘야 되니 적게 해줘야 돼? 오줌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재흡수 양이 적어져야 되는 거냐.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물을 적게 마셨어. 적게 마셨으면은 오줌량을 줄여줘야 돼. 내 몸에 그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자,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준단 말이야, 콩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 항이뇨 호르몬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자극 호르몬,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잘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상샘, 생식샘, 그 다음에 부신까지 각각 가서 이 얘네들을 자극시켜서 어떤 호르몬을 또 만드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갑상샘부터 얘기할게. 갑상샘. 자, 이건 어딨냐면은 갑상샘은 일단 목에 목을 살짝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갑상샘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으로 가서 얘를 자극해. 그러면 얘가 뭘 분비할 수 있냐면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거든. 티록신. 자, 호르몬의 명칭은 티록신이라고 하는 거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하게끔 해주는데, 이 티록신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자, 얘는 세포호흡 촉진이야. 세포호흡 촉진. 자, 티록신의 표적기관은 어디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세포들이야. 세포들의 호흡을 촉진시켜줘.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하면 돼. 세포호흡을 촉진하다는 얘기는, 세포호흡이 뭐냐면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거든. 자, 얘는 하는 기능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세포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말고 세포들이 산소 가지고 포도당 가지고 에너지 만들어내는 과정 있잖아. 그 세포호흡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 많이 발생해. 자, 이건 보통 어떨 때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냐면은 우리 몸이 추운 데 있을 때, 열 발생을 많이 하고 싶어서. 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그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돼서 나오고, 그걸 우리가 체온 유지에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 티록신 같은 경우는 내가 추운 곳에 있어. 그러면은 세포호흡을 촉진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내 체온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요게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따가 다시 항상성 유지해서 다시 볼 건데, 일단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티록신이고, 그 티록신의 역할은 뭐다?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준다. 에너지 생성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얘도 과다증과 결핍증이라는 게 있어.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갑상샘에 그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가 됐을 경우에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 얘는 같은 말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바제도병이야. 바제도병. 같은 이제 용어만 그냥 기억해 놓을 것 같아. 바제도병 이렇게 얘기하고, 자, 만약에 결핍 부족해, 티록신이 부족한다면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저하증 같은 말로 우리가 크레틴병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요거는 뭐 한번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식샘. 생식샘은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가 될 건데, 자, 뇌하수체에서 생식샘 잔이 분비가 되면은 그게 생식샘으로 가서
생식샘의 정소 또는 난소를 자극하거든? 그러면 이 정소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얘네 둘은 다 그 남자나 여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턱수염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성대가 좀 두꺼워져서 변성기가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성기나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지? 뭐 되게 몸집이 커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육이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2차 성징이 발현되는 호르몬을 우리는 요 테스토스테론,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생식샘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이다. 간단하게 요거는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지. 자, 그 다음에 부신. 부신 자극 호르몬이 부신으로 가서 부신을 자극해. 그러면 부신에서 발생하는 이 호르몬은 아드레날린. 이거 많이 들어봤던 얘기지? 그치? 자,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얘도 티록신이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 자, 얘는 우리가 참고로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감신경 앞서 배웠지, 그치? 교감신경이 흥분되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야. 자, 얘는 같은 말로 이런 말도 써. 얘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거든? 에피네프린이라는 용어도 같이 쓴다. 에피네프린.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같이만 알아놓읍시다. 에피네프린이라는 용어도 쓴다는 거. 자, 아드레날린은 있잖아. 세포호흡을 촉진시켜. 자, 그래서 얘는 하는 역할이 세포호흡 촉진, 같은 거야. 비슷해. 세포호흡 촉진 또는 혈당량 증가.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자,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우리 뭔가 긴박한 상황이거나 좀 긴장되는 상황, 또는 뭐 흥분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교감신경이 흥분된다 그랬지?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서 어떤 변화에 대응해도 금방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동공이 커진다든지, 소화는 억제되고 심장박동 촉진되고 호흡운동 촉진됐다 그랬지? 마찬가지야. 세포부도 촉진해가지고 에너지 많이 만들고 혈당을 높여가지고 세포들이 에너지 점점 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아드레날린. 이 호르몬은,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부신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이자는 여기서 없었지, 그치? 이자는 자극 호르몬이 없어. 이것도 그냥 참조로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이자라는 거 있잖아. 우리 그 전에 소화학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자에서 우리 소화에 관련된 소화를 이제 소화액을 분비할 수 있는 게 이자였었지, 그치? 자, 근데 이자는 이거 말고도 호르몬도 분비할 수 있다는 거야. 이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얘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다 돼, 기능이. 내분비샘으로도 가능하고, 외분비샘으로도 가능해, 얘는. 자,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외분비샘에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됐었고, 내분비샘으로 할 때는 우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두 가지 엮어가지고 같이 알아놔야 되는데, 인슐린은 있잖아. 인슐린은 우리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야. 자, 혈액에 당량이 많아. 우리가 그걸 혈당량이라고 하지, 혈당량. 혈당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혈액 속에 녹아져 있는 포도당의 양을 의미해 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어. 밥을 많이 먹으면은 몸속에, 혈액 속에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고, 밥을 먹기 전이야. 그럼 혈당량은 어떻게 돼? 좀 작은 상태인 건데, 이 혈당량은 우리가 항상성에서 배우겠지만 항상 혈액 속의 당량은 0.1% 정도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뭐 밥을 많이 먹거나 또는 밥을 안 먹거나 이럴 때는 혈당량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량을 감소시켜 주거나, 또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켜 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얘네들은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 주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 주거든. 자, 얘네 둘 있잖아.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길항작용이라고 했어. 길항작용. 자, 이거는 우리 앞서 배웠던 거 교감, 부교감 신경에서 요거랑
이제 같은 얘기겠지. 교감신경이 흥분되거나 부교감신경이 흥분되거나 서로 반대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거. 얘네도 마찬가지야.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든지 또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든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되면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얘는 있잖아, 결핍증. 인슐린의 결핍증을 알면 될 것 같아. 인슐린의 결핍증. 인슐린이 만약에 부족하면은 혈당량을 낮춰주지 못하겠지. 그럼 혈당량이 몸에 항상 높아진 상태거든. 그런 걸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그러지. 자, 당뇨병. 혈액 속에서 당 성분이 검출이 될 때, 그건 왜 그러냐면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럴 때는 당뇨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인슐린이 부족할 때 결핍증이야.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그 호르몬을 정리를 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게. 자, 항상성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가 뭐를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체온 같은 거. 우리 체온은 항상 36.5도 정도의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 이거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거고, 또 방금 앞서 얘기했던 혈당량이라든지 또는 그 체액의 농도, 그래서 우리가 수분량, 체내 수분량, 이제 농도라고 하는 거야. 체액의 농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항상성에 해당하는 거야. 자, 이 내가 말했던 세 가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거를, 자, 특징을 볼게. 자, 그거를 조절해주는 중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은, 계속 몇 번 얘기했었지? 그래, 간뇌. 그리고 간뇌 중에서도 간뇌 바로 아랫부분에 뭐가 있냐면 시상하부가 있거든?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 간뇌 시상하부가 바로 조절 중추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자, 얘는 센서라고 생각하면 돼. 센서. 우리 몸의 상태를 항상 감지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이 추울 때, 더울 때,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뭐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 항상 우리 몸에 나타나는 외부 변화를 인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센서 역할을 해주는 간뇌 시상하부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그 항상성을 조절할 때는 가장 최고 조절 중추가 누구냐? 간뇌 시상하부다. 그 다음에 그 작용은 신경을 통해서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통해서도 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신경계,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배운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하는 방법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조절하냐면은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 뭐였냐면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처럼 서로 반대 역할을 하면서 얘가 이제 어느 특정한 좋은 작용을 했을 땐 또 그걸 억제시킬 수 있는 작용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자, 피드백이라는 것도 같이 정리할게. 피드백이라는 용어만 기억해 놓자. 이 피드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되먹임이라 그래.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피드백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수정해주고 계속해서 결과가 다시 수정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따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일단은 첫 번째가 혈당량 조절부터 볼게. 이 혈당량 조절은 방금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량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될 거야. 자, 그래서 혈당량 조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를 한다면 기량작용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의 경우는 고혈당이야. 고혈당.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많을 때, 밥을 먹고 난 후, 식사 후 고혈당인 상태일 때는, 자, 이걸 누가 인지하냐면은 첫 번째 간뇌가 이거를 인지해. 내가 지금 고혈당이구나. 고혈당이라면은 이 간뇌가 직접 이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자에게, 자, 어떻게 인슐린을 분비하라고. 이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자극 호르몬이 없어. 그러니까 간뇌가 직접 이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자가 뭘 분비해? 인슐린을 분비한다는 거지. 인슐린. 자, 인슐린은 뭐 하는 거니?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었어. 자,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혈당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떨어뜨리냐면 이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간이야, 간. 인슐린이 이자에서 분비가 되면은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서 뭘 하냐면은, 자, 우리 혈액 속에 당이 많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뭘로 바꿔주냐면은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로 바꿔줘. 일종의 녹말과 같은 역할을, 식물이 저장하는 건 녹말이지만 우리 동물이 저장하는 건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꿔버려, 간에서. 우리 예전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소화계 배울 때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 같은 물에 잘 녹는 애들은 간을 통과해 갔거든? 간을 통과해 가면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배웠었을 거야, 앞서 소화계에서. 자, 그걸 해주는 역할이 누구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야. 응? 간 내에서 인지를 해. 내가 혈당량이 증가했구나라고 인지가 되면은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하고, 인슐린이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꿔주면서 혈액 속에 녹아져 있는 당의 양을 줄여준다는 얘기야. 자, 이게 첫 번째 고혈당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저혈당에 관련된 거. 저혈당은 식사 전이겠지? 얘는 거꾸로야. 자, 간내가 인식해. 이자에게 명령 내려. 이번엔 뭘 분비하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겠지. 글루카곤은 뭐 해줬어? 혈당량을 증가시켜줬어. 혈액 속에 당이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인지해서 글루카곤을 분비를 시켜주는 거야. 그럼 글루카곤이 뭘 해주냐? 혈당량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표적기관이 간이 되는 거고, 얘는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됐던 포도당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다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글루카곤이야. 자, 글루카곤, 글리코젠. 용어가 좀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맙시다. 자, 인슐린과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글루카곤. 그 다음에 그 글루카곤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준다는 거 따로 구분을 좀 정리해서 해놓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혈당량의 조절을 배웠어. 자, 근데 여기다가 하나만 같이 설명을 좀 더 할게. 혹시 이제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고혈당과 저혈당, 이건 기량작용으로 정리한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교감신경인지 부교감신경인지 그것까지 하나 같이 기억해 놓읍시다. 자, 있잖아. 밥을 먹고 났어. 식사 후야. 식사 후면은 우리 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지배를 받는 걸까? 아니면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걸까? 식사 후면은 긴장된 상태야? 아니면 뭐 안정된 상태야? 얘는 식사 후, 부교감이겠지, 부교감. 얘는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이런 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가 고혈당의 상태는 식사 후 약간 포만감에 배부른 상태, 이럴 때는 부교감 신경이 주로 이제 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혈당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 좀 교감 신경, 약간 저혈당 상태일 때는 식사하기 전, 밥 먹기 전에는 교감 신경에 지배를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혹시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그냥 용어적으로 기억을 해서 만약에 이제 문제나 이런 거에 출제가 됐을 때는 잘 생각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 세 번째 체온 조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체온 조절은 저온 자극, 추울 때, 그 다음에 고온 자극, 더울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좀 지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체온 조절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거든? 피드백? 피드백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얘는 대표적으로 피드백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자극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로 저온 자극이야. 저온 자극, 내가 추울 때 추움을 느끼는 거야. 어디서 느껴야 돼? 이거는 간내 시상 하부에서 내가 지금 춥구나라고 센서 역할을 해서 느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몸이 추워. 그러면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추울 때 열을 많이 발생시켜야겠지. 그치? 밖에 외부 환경이 추워. 그러면은 지금 내 몸도 같이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내 온도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을 많이 만들어내야겠지.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야 돼. 또한 내가 만들어낸 열을 몸 바깥으로 뺏기지 않게 열의 방출을 막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온 자극 시 추울 때는 열의 발생량은 증가하고 열의 방출량은 감소하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나고 그 몸 상태가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 자, 첫 번째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이거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티록신.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티록신의 분비가 많아져야 돼. 그래서 이때는 티록신 분비가 증가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열 방출량을 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 피부 근처의 혈관들이 많이 팽창해 있으면은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의 온도가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고, 이 혈관이 수축돼 있어. 면적이 작아져.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열의 방출량을 줄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열 방출량을 줄여줄 때 어떻게 돼? 수축돼야 돼. 혈관이 수축돼야 돼. 혈관 수축. 혈관 수축. 자, 모세혈관들,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들이 수축되면서 열 방출량을 억제해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는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진다는 게 이렇게 혈관들이 다 수축해가지고 붉은색 빛이 돌지 않는 거거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잇모근이라는 게 있어. 잇모근. 자, 잇모근은 뭐냐면은 그 피부에 있는 털을 세울 수 있는 근육이야. 그래서 잇모근이 수축되는데, 이거는 잇모근 수축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만 알아봅시다. 털이 선다. 우리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피부에 털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잇모근이 수축하면서. 자, 이렇게 털을 세우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털과 털 사이들에 공기층이 생기겠지. 공기층, 그치? 공기는 간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기층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 열 방출량을 좀 억제시켜준다는 거야. 공기가 단열 효과를 가진다는 거지. 우리 추우면 닭살 돋는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 털이 쓴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열 발생량 증가시키는 거 또 하나 같이 보자. 이거 그 티록신 증가 말고 근육 떨림 있지. 근육 떨림. 이것도 우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부르르 떠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은 내가 일부러 떠는 거야. 일부러 근육을 자극시키는 거야. 왜? 움직여가지고 열을 만들어내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 발생량 증가, 열 방출량 감소, 억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지?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고온 자극시. 자, 더울 때야. 더울 때는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야겠지? 자, 얘는 어떻게 돼? 티록신이 억제돼야지. 많이 분비가 되면 안 되지. 티록신 많이 분비되면 세포호흡 촉진돼가지고 에너지 많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티록신 분비가 억제되는 상황이고, 자,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 피부의 혈관은 어떻게 돼? 팽창해야 돼. 팽창. 우리 더울 때 얼굴 벌개지지. 그거 왜 그래?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확장하면서 팽창하면서 우리가 얼굴에 붉은빛이 많이 도는 거거든. 그래서 혈관은 팽창돼야 되고, 자, 잇모근은 어떻게 돼? 얘는 털을 눕혀야겠지. 털이 눕는다. 털이 쓰지 않는다지. 털이 눕는다. 이런 식으로 같이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더울 때 각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 볼 텐데, 우리 추울 때는 교감일까 부교감일까? 한번 맞춰봐. 추울 때, 더울 때는 뭔가 좀 추울 때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지 않냐? 약간. 그래서 우리 저온 자극시가 바로 교감신경이야. 얘가 교감. 얘는 파란색으로 쓸게. 얘는 교감신경이야. 부교감. 뭔가 더우면은 약간 늘어지고 처지고 약간 느긋해지고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 그래서 얘는 부교감이고, 추울 때는 교감신경 흥분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자세한 설명을 안 했던 건데, 피드백이라는 과정이야. 피드백. 자, 이 피드백은 우리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맞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값에 의해서 원인을 수정해 주는 거야. 원인을 다시 수정해줘서 결과를 고쳐주게 돼. 이런 걸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음성 피드백이야.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 자, 얘는 결과를 반대로 만들어주는, 억제시켜주는 쪽으로 간다는 건데, 먼저 이거부터 볼게. 자, 우리 티록신 분비에 관해서 보는 거야. 자, 간 내에서 인지를 하는 거야. 티록신 뭐냐면은 에너지 생성해 줄 수 있는 거지,
세포호흡 촉진해 주는 거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굉장히 추운 상태야. 추운 상태면은 티록신을 많이 분비한다 그랬지? 자, 그걸 누가 느끼냐면은 간뇌가 느껴. 간뇌가 느끼면은 간뇌가 뇌하수체한테 얘기하는 거야. 뇌하수체한테 뭘 분비하라 그럴까? 티록신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야 돼. 그래서 자,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샘을 자극시켜.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고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생성이 많아지게 되거든. 맞지?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티록신 분비가 많아지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 그러면은 봐봐, 에너지를 많이 만든 결과 티록신을 많이 분비해서 세포호흡 촉진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 결과 내 몸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많이 생성되니까 추움을 이제 견뎌내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을 때 티록신 분비가 과다돼서 내가 내 몸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거꾸로 간뇌가 반대로 인식하는 거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똑같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36.5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간뇌가 다시 이거를 억제시키지. 자, 그래서 티록신이 많이 분비돼서 체온이 올라가면은, 체온이 상승했을 때는 이거는 거꾸로 다시 간뇌가 반대로 인식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 결과가 다시 얘를 거꾸로 돌려줘. 이렇게 다시 얘한테는 어떻게 돼? 거꾸로 억제되게. 자, 이번엔 어떻게? 뇌하수체한테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만 보내.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이 덜 되니까 티록신을 적게 분비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티록신이 분비가 적어진다는 얘기지. 이게 음성 피드백이라는 방법이야. 자,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는 그 결과를 통해서 그 효과를 뭐 억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간뇌 시상하부에서 우리가 날씨가 추워서 이제 저온 자극을 느꼈을 때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그 자극을 받아서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를 많이 시켜서 체온을 상승시키는데 그 체온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돼? 얘가 거꾸로 간뇌에서 그걸 반대로 인식해서 체온이 올라갔네라고 인식이 되겠고, 그건 마치 고온 자극과 같은 거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걸 억제로 해야겠지. 티록신을 다시 억제시켜가지고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야. 자, 이 간뇌에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센서라고 했어. 센서라고 얘기했잖아. 센서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에 온도를 자동으로 뭐 20도를 맞춰놨어. 20도를 맞춰놓으면 20도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20도씨보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낮춰주고,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20도씨 밑으로 또 내려갔어. 19도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에어컨을 끄면서 다시 온도를 조절해주지. 그래서 항상 내가 20도씨의 온도를 맞춰놨을 때는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게 에어컨의 그 센서의 역할이잖아. 그걸 우리 몸에는 간뇌 시상하부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과다해지면은 그거를 억제시켜 줄 수 있게, 또는 너무 부족하면은 다시 그걸 많게 만들어주는, 이런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바꿔서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을 수정해서 또 결과가 생기고,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되돌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은 이렇게 두 가지 기량작용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얘기했던 피드백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그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체액의 농도 조절, 체내 수분량 조절, 요거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어딨니, 여기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거지. 얘는 ADH라고 해. ADH,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은 콩팥에 가서 작용해. 그러면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킨다 그랬어. 자, 내 몸에 수분량이 많아. 내가 물을 많이 먹었어. 또는 싱겁게 먹었어. 또는 땀을 좀 안 흘렸어. 많이. 이럴 때는 수분량, 체내 수분량이 많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항이뇨 호르몬이 어떻게 돼? 내 몸에 수분량이 많아지면 그 수분을 많이 배출해야겠지. 오줌의 양이 어떻게 돼? 증가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분량이 많을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억제가 돼야 돼.
반대야. 자, 왜냐면은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켜.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킨다는 얘기는 오줌량을 적게 해주고 내 몸에 물을 다시 많이 돌려준다는 얘기거든.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 몸에 수분량이 많아진다면은 항이뇨 호르몬은 많이 분비가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수분 제흡수가 적게 되겠지. 그치? 항이뇨 호르몬이 적으면 수분 제흡수 적게 되겠고, 그러면 오줌량은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잖아. 만약 항이뇨 호르몬이 적으면 수분 제흡수를 적게 하고 수분 제흡수를 적게 한다는 얘기는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분 양이 적어, 땀을 많이 흘렸어, 또는 음식을 짜게 먹었어, 물을 적게 마셨어, 이럴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야 돼. 그러면 수분 제흡수는 많이 되겠지. 내 몸속으로 물이 다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오줌량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이 항상성 조절까지, 자극과 반응, 감각기관을 배웠고, 그 다음에 신경계, 호르몬, 그 다음에 항상성 조절까지 같이 배웠는데, 지금 내용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되고, 암기를 반드시 해놔야 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돼. 이걸 못하면은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없어. 호르몬의 기능, 뭐 분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생물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반드시 암기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정리할게.